고차빈 선생님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화면 공유하시고, 네, 바로 한 10분 정도 지금 준비하신 자료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 아주 뭐, 이렇게 명확하게 지키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대략 한 10분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짧아도 길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차빈 선생님 다음에 송상윤 선생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염성현 선생님, 그리고 전서준 선생님, 그 다음에 이용주 선생님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발표 끝나시더라도 계속 남아서 다른 분들 그 발표하시는 거 좀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1시간 15분 뭐 정도, 20분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평소 저희들이 수업하는 정도의 시간이니까 차를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고차빈 선생님 좀 늦어지면 다른 분 먼저 할까요? 네. 화면 공유 지금 네,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네, 네, 보이나요? 네, 천천히. 보이시나요? 네,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아, 네, 지금 이제 시작됐네요. 아, 네,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생교육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목차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생교육이라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교육은 평생에 걸쳐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교육 개념으로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보면은 글로벌 사회에서 기술과 지식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적응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강화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국의 평생교육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프랑스의 제3세 대학 U3A를 조사를 했습니다. 의미를 살펴보면은 1973년에 툴루즈 대학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인생의 세 번째 단계, 주로 은퇴 이후를 의미하는 시니어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은 정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학습자 간의 지식, 경험 공유 학습을 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 예술, 음악, 언어, 과학, 운동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단순한 배움의 장을 넘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U3A 프로그램은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이 돼서 비용이 저렴하거나 자원봉사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활동은 일단 정규 강좌가 있어서 보통 세미나, 강의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을 다룬 워크숍도 있고 문화 행사도 중시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음악 감상, 미술 전시회 방문, 그 다음에 역사적인 장소 탐방 등이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기반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역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고령층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데도 기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도 기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유스리에서는 청년들과 세대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가지고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인데 영국의 대표적인 원격 교육 대학으로 전통적인 교육 체계를 벗어나서 평생 학습을 실현한 세계적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학업 성적, 나이,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캠퍼스에 출석할 필요도 없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학기제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 이런 학위뿐만이 아니라 단기 인증 과정,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력 발전과 자기 개발 이런 것에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학위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 과정, 그 다음에 단기 강좌도 제공해서 직업 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사회적 평등을 증진을 시켰는데 특히 저소득층이나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직업 능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로로 경력 전환을 하거나 어, 더 나은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어서 전 세계에 걸쳐서 멘토링 학습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넘어선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했고, 평생학습과 원격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SHRC인데, 의미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니어층의 평생 학습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어, 연구 기관을 의미를 하고요. 특징을 살펴보면 은퇴자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령자가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 그리고 고령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은 직무 전환 교육, 리더십 교육, 헬스케어 및 웰니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를 통해서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와 더 많이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어, 그리고 실용적이고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디지털 기술 교육이라던가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이 예시로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면은 시니어층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시니어들이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활발히 사회에 참여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데 기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중요한 자원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 변화에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정신적 자극을 제공해서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등 다양한 건강적 이점을 가져오고 또한 심리적 웰빙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 통합을 촉진을 하고요. 예시로서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의 예시인데요. 스터디 서클이라고 해서 학습 모임인데, 이것은 비형식적인 학습의 한 형태로서 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습하는 소규모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학습의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고, 지역사회 사람들의 자율적인 학습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는데요. 어, 이 학습 모임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학습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조직하고 학습 주제를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촉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10명 이내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이 돼서 학습자들 간의 심도 있는 상호작용,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특이한 특징인데, 어, 강사나 교사의 지시 없이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학습을 진행을 해서, 이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팀워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서클의 주요 학습 주제를 보면은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흥미를 바탕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이슈, 환경보호, 평화, 인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기술 교육, 문화 및 예술 이런 것들 보통은 흥미를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면은요, 평생 학습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어떤 나이대 사람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서 평생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핀란드에는 또 이민자들이 많은데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서로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례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인데 의미는 주로 2년제 공립교육기관이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학문적 훈련, 그리고 대학 편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경제성을 강조를 하고 성인 학습자와 재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2년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짧은 학위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학위로는 준학사 학위가 있고 일부는 자격증 과정도 제공을 합니다. 어,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 학생들이 편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학점 인정 시스템을 통해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친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서 3학년부터 학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비형식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시로서 취미 활동, 그다음에 개인 성장 관련 강좌가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직업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간호, IT, 자동차 수리, 디지털 마케팅 등 다양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대학 편입 과정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학사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직업훈련, 영어 학습, 학문적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활동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 역사라던가 문화를 학습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여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인의 평생 학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특히 이민자,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 등을 위한 접근성이 높은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학비와 짧은 학업 기간 덕분에 학생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등 중요한 교육기관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공통적인 한계를 보면은 일단은 교육 자원의 불균형, 그래서 도시나 농촌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제약으로 이제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정책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 구조가 약해 예산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종료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미래적으로 방향성을 봤을 때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을 확대를 해야 되겠고요. 지역 연계를 강화를 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AI가 중요한데 AI와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 요구를 분석해서 맞춤형 과정도 설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적인 협력, 유네스코, GNLC 글로벌 네트워크 오브 러닝 시티와 같은 국제적 노력, 이것을 참고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평생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고요. 성공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국제적 협력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만하셨습니다. 잠깐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미리 드렸던 내용이고, 하나는 아마 질문 내용이 없었던 건데요. 첫 번째는 그 일단 그 평생학습이 현재 단계에서 왜 그렇게 고민이 필요할까요? 예,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평생학습이라는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될 이유가 뭔지 음, 혹시. 일단 저희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적 부담이 크고 요것 때문에 경제적인 둔화가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기존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령자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을 하면은 은퇴를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제활동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음, 그 다음에 그 창의성? 그다음 개개인의 창의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데도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렇게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혹시 그 서울에서 지금 50대를 위해서 50대 이상 연령을 위한 평생교육 그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50 플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혹시 대구시나 혹시 경북 지역에서 이런 어떤 그 평생교육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곳을 혹시 알고 있나요? 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왜 지금 자료 조사를 좀 거시적으로는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역 내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지금 당장 여-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뭐 그냥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구는 아니고 네, 뭐지? 수원시나 이런 데 보면은 시민 네, 주도형 학습 공동체 이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네. 스스로 그 학습 커리큘럼 설계하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을 단위로 해서 마을 학교를 만들어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주민이 강사와 참여자로 함께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별로 보니까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들어오기 전에 대구시나 혹은 경북 지역에 이런 뭔가 지원센터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저는 발견을 네. 못했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대구 도움이 되지 경북 않을까. 쪽은 없는 거. 네, 제가 조사한 자료는 네, 네, 없죠. 네, 거의 네, 한번 없습니다. 네, 살펴보시고 나중에 홍준표 시장님한테 한번 제안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송상용 준비하신 거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학습 프라이버시 관련된 주제이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앞에 분이 너무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갖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공유가 될까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습 이렇게 프라이버시의 구체적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기업에서 쓰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픈마인드, 그다음에 그 택시 어플이죠.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지만은 해외에서는 거의 뭐 해외 한번 나가보니까는 우버를 이제 카카오 택시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우버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이렇게 기업에서 쓰는 사례들 위주로 제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플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적용한다는데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게 차등 프라이버시 전략이라고 해서 이 포함한 원 데이터에다가 임의로 이제 속이는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이즈라고 하는데 그 속이는 데이터를 넣어서 이거를 본 사람들이 역추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차등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냥 맨 처음에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볼 수 없게 이렇게 보안을 걸어두고 자물쇠를 걸어두고 비밀번호나 그런 걸 쳐야지만 제가 자료를 볼 수 있고 요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렇게 또 차등 프라이버시라는 전략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차등 프라이버시를 적용해서 기본 설계를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애플은 잘 안 써갖고 이게 그 iOS에서 이 키보드를 입력할 때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보완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파리는 웹브라우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이렇게 차등 프라이버시를 적용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수집된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했으니까 속이는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특정 개인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 데이터 분석입니다. 요거는 병원 간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협력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개인의 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라고 이게 하다 보니까는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맨 처음에는 이 협력 연구를 어떻게 수행을 한다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 병원이 암 환자의 데이터를 공동 분석해서 치료 효과를 연구를 하고 이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 상태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좀 블라인드를 걸어 놓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데이터의 원 자료들을 다 본 상태에서 분석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암호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암호화 상태에서 분석을 하고 각 병원에서는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를 걸어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협력 연구를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그러니까 데이터 공유 없이 협력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데이터 공유가 없다면은 데이터가 유출되어서 나오는 사고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로는 오픈마인드에서 프라이빗 AI 툴스라는 거를 써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조금 도모한다는 것 같은데,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마인드는 오픈소스 도구를 제공해서 연구자와 기업이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조금 들어보지 못한 이렇게 영역이어갖고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그리드라는 거는 머신러닝 모델이 여러 로컬 데이터 소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시퀄 어그리게이션은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중간 단계를 보호한다. 요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암호화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암호화라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중소기업 및 연구자들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술을 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로 우버입니다. 아까 차등 프라이버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이 우버라는 게 뭐 택시 어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버는 도로 교통 패턴 데이터를 연구자 및 도시 계획과와 공유하면서 차등 프라이버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데이터를 일반화하거나 노이즈를 추가해서 특정 차량이나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보면은 저희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 다음에 요즘 차들에는 GPS나 그런 항법 장치들이 잘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는 그 원 데이터 자료들을 이렇게 역추적하면은 이 사람이 몇 시에는 어디 가고, 어느 요일에는 어디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없게, 노이즈, 속이는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추적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프라이빗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자, 페이스북이 광고주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할 때 쓰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암호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암호화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NPC라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자, 광고주랑 페이스북이 데이터의 원본을 서로 알 수가 없대요. 페이스북 자체도 모르는 데이터 원본이 있는데 그걸 서로 알 수 없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를 걸어놓고 결과를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광고의 타겟을 이렇게 설정하게 해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사점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뭐 데이터 보호, 그다음에 개인화 시스템, 뭐 금융 서비스 등 요즘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데
제가 뭐 기사들도 보고 했는데 이게 좀 비용도 좀 높고, 그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시킬 때 많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표준화되지 않은 기술의 도입이 아직까지는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런 데이터를 또 윤리적으로 좀 활용을 다 같이 하자 하면 좋은데 또 마냥 그렇지만 않으니까는 이렇게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전략이 지금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문 제가 할게요. 그럼 지금 이제 주로 여기서 살펴보신 내용을 보면 교육 환경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반 뭐 서비스, 일반 시스템에 관련된 사례를 주로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 정보 보안과 관련돼서 교육 환경의 교육 그 학습 그 관점에서의 정보 보호와 이런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일반적인 시스템 그리고 교육 환경에서의 어떤 시스템 이렇게 두 개를 나눠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시스템은 어떤 정부, 기업에서 보통 쓰는 거고, 교육 환경에서는 뭐 어떤 학생이나, 그다음에 교사나 학부모들이 어떤 플랫폼에 접근해서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자, 일반적인 시스템에서의 정보 보안은, 제가 목적이 뭔지를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 정보 보안은 조금 기업이나 조직에서 그런 자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산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최우선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 기밀성을 조금 좀 많이 어, 이렇게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 환경에서는 저희가 뭐 교육 환경에서 저희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기초 학력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을 할 때 그 기초 학력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가 다룰 때 민감한 개인정보다 보니까는 저희가 입력을 할 때는 원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이게 그거를 꺼내서 볼 때는 조금 암호화시켜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똑같은 자료를 저희가 좀 공유를 하고 올린다고 할지라도 학생이 볼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교사가 볼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학부모가 볼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거랑, 거기에 대한 이런 자료의 접근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요. 교육 환경 정보 보안에서는 그 교육 자료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컨트롤하는 그런 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조금만 추가하면은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아까 말씀 관리 주체도 있고 그 학부모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시스템에서 작동하지 않는 주체가 또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도 예, 데이터의 주체가 또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보안과 관련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헤게모니가 있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 지난번 수업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탁이라는 개념이 또 생기죠. 그래서 데이터 보안과 관련돼서 위탁 개념들도 있는 뭐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도 차이가 나는 부분 같습니다. GDPR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잠깐 살펴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그 카톡 주시기 전엔 들어보지 못한 거였는데 급하게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제정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이게 영어로 줄여갖고 GDPR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 정보를 강화하고 개인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권리 강화입니다. 개인의 권리 강화인데, 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열람, 정정, 삭제할 권리, 반대할 권리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데이터를 보호하고 개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보통 열람과 정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엔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삭제할 권리. 그러니까 제 데이터가 삭제될 권리. 제가 만약 죽고 나서 삭제될 권리, 뭐 반대할 권리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러한 네 이걸 가지 권리에 요즘에는 대해서. 요즘 이걸 잊혀질 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명시적인 동의 요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명시적이고 자유롭게 주어진 조금 확실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책임 있는 데이터 처리입니다. 기업과 조직은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할 법적인 책임이 있고, 개인정보 처리 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4번으로 법칙과 처벌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조금 저희 학교에서도 좀 징계도 좀 크게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서 적용이 되는 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GDPR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 여기서는 제가 찾은 바로는 최대 4%의 연매출 또는 2천만 유로까지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GDPR의 핵심적인 내용 네 가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염성현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즘 제가 캔바 많이 쓰는데 캔바 쓰시는 거보다 좀 반갑네요. 아,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네, 시작합시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량 중심 학습의 정의와 사례 분석 발표를 맡은 AI 학습 플랫폼학과 염성현입니다. 우선 목차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역량 중심 학습의 정의와 특징, 지난번에 송성윤 쌤 수업을 보고 어느 정도 다 숙지가 되셨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또 WGU라고 하는 미국의 온라인 대학, 그다음 IBM이라는 미국의 회사, 그다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도 이 역량 기반 학습의 철학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하나의 사례로 짚어보았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질의응답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역량 중심 교육이란 학습자의 특정 역량 습득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된 학습 모델이라고 제가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의 특징으로 제가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학습해야 할 역량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 정의된 역량을 학생들이 숙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역량 중심 학습에서는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이고 또 실제적인 평가를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학습자의 실무와 학습자가 이제 나중에 얻게 될 뭐 직업이라든지 그런 실제적인 실생활 맥락과 높은 연계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역량 중심 교육의 특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례로 WGU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네, WGU는 Western Governors University의 약자로서 1997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 온라인 대학교입니다. 이 WGU에서는 학습자의 역량 중심 학습에 기반을 둔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GU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꼽아봤고요.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WGU의 역량 중심 학습의 첫 번째 특징은 명확한 역량 정의와 목표 설정입니다. 먼저 WGU는 각 학기마다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역량을 미리 정의하고 학습자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이는 산업 및 교육 전문가와 협력하여 설계되며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이나 지식, 태도를 포함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간호학 학사 학위를 수료하기 위해서 환자 치료 계획 설계 역량이라는 구체적인 역량을 정의하고 뭐 이러한 여러 역량들을 습득해야만 이 수업을 수료하고 더 나아가 학위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역량의 기준을요, 학생들이 미리 이 수업을 신청하기 전에, 학위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그 공개된 역량을 보고, 자신의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학습 자료와 평가 기준이 이렇게 투명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 방향을 설정하기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WG 홈페이지
에서 이제 캡처를 해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직무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과목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적 자원 관리, 뭐 사용자 경험 디자인, 건강 정보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디테일한 이 학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게 이 학위를 얻기 위해서 이 습득해야 할 여러 역량들을 미리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네. WG의 다음 특징은 학습 자료와 평가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먼저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WGU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전자책,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뭐 시뮬레이션이나 온라인 튜토리얼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역량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또는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평가 방식을 추구합니다.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이나 실습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또 뭐 구두 테스트나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례 연구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개별화 지원 시스템 및 학습자 중심 설계입니다. 이 WGU에서는 다른 뭐 온라인 대학교와 조금 다르게 되게 특이한 구조의 이제 프로그램 멘토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학기를 시작할 때 각 학생에게 프로그램 멘토를 배정합니다. 이 프로그램 멘토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강사님이나 평가자와는 별개의 이제 인물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물과 교류하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학습자의 사전 지휘를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도를 관리하고 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프로그램 멘토는 학생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학습 자료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코스 멘토라는 것도 활용을 해서 특정 과목에 대해 심화적인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는 어, 네,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개별 학습 속도 지원입니다. 자신의 학습 속도에 따라 학습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은 학기 등록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듣는 학점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업료를 지불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WG에서는 수업을 다 듣지 않아도 자기가 이 역량을 숙달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험을 보고 그 과목을 이제 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들은 시간만큼만 이제 수업료가 정액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기반한 학기가 아닌 성과에 기반한 학기 구조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형 학습 경로 파악입니다. 학생의 기존 역량 수준을 파악해서 중복 학습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요. 이것도 다 프로그램 멘토가 하는 일이겠죠. 부족한 역량에 집중하도록 학습 계획을 개별화해서 제공합니다. 네, 다음은요. 학습 성과의 인증입니다. 이 WG에서는 온라인 대학이지만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학생이 특정 역량을 성공적으로 습득했다고 평가되면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서 이를 다른 직업 시장과 연계해서 이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WGU의 역량 중심 학습의 한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아무래도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어렵고 중도 탄락률이 높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프로그램 멘토나 코스 멘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바로 여기에서 직전 페이지에서 학습 성과 인증을 공식적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많은 이제 교육기관이라든지 회사에서는 전통적인 학위나 학점제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졸업생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케이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술 회사인 IBM의 역량 중심 학습입니다. 이 IBM은 기업 내부 학습 플랫폼으로 Learning at IBM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인화된 학습 경험과 실무 적용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닝 IBM도 뒤에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WGU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역량 정의와 목표 설정이 Learning at IBM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역량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개발해서요. IBM은 각 직무와 관련된 핵심 역량을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정의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이런 기술 중심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팀워크, 리더십 이런 소프트 스킬도 이제 Learning at IBM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학습 목표 설정은요. 직원들이 자신이 속한 부서와 직무에 따라 역량을 파악하고 자기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파이썬과 머신러닝이라는 역량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네. Learning at IBM의 두 번째 특징은 개인화된 학습 경로 제공입니다. IBM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Learning at IBM을 통해 직원들에게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합니다.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학습 리소스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제 형태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AI를 활용해서 실시간 대시보드를 제공해서요. 자신의 학습 목표 달성 상태나 학습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AI를 활용한 역량 갭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역량과 학습 목표 사이의 격차를 분석해서 어떤 학습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이전에 봤던 저희 프로그램 멘토와 비슷한 역량을 여기서는 AI가 대신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Learning at IBM의 세 번째 특징은 실무 중심 학습과 적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학습 플랫폼이다 보니 이런 실무와 굉장히 밀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BM은 학습자들이 배운 기술과 지식을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학습한 뒤에 클라우드 기반 앱을 설계하는 과제를 이제 직접 수행해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시뮬레이션 및 실습을 통해서 직원들이 실제 업무 상황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Learning at IBM의 네 번째 특징은 디지털 배치 시스템입니다. 직원이 특정 역량을 성공적으로 습득하면 디지털 배지를 통해 이를 인증합니다. 회사 내부뿐 아니라 앞에 WG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도 이 인증이 공식적인 역량 인증서로 활용이 됩니다. 디지털 배지에는 학습 내용이나 평가의 결과, 또 발급 일자가 포함되어 투명성이 보장되고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인과 같은 미국에도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국제 구직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활용하고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인사이동 및 승진에도 디지털 배지가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 Learning at IBM의 특징은요. 협업 및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학습 중에 동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동일한 주제를 학습 중인 직원들이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거나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숙련된 선임 직원들이 조금 어린 학습자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역량 중심 학습의 연결점을 제가 네 가지 정도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역량 중심 교육 철학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이제 점점 교육과정이 전환되고 있고요. 또 실생활과 연계된 주제 중심 학습을 점점 교육과정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평가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많이 변화되었죠.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량 중심 교육 철학 반영입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길러야 할 6대 핵심 역량을 설정하였습니다.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이 그 6개 핵심 역량인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역량 6가지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역량 기반 학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됐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단순히 교과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이런 핵심 역량을 통해 실생활이나 직업 상황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이 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6대 핵심 역량뿐만 아니라 각 세부 교과 내에서도 교과 역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과 교과 역량으로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설정하였고요. 나머지 교과들에도 다 이렇게 교과 역량이 개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뭐 고교학점제, 학교 자율시간, 뭐 AIDT 운용 등 학생 맞춤형 학습과 자율적 탐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AIDT를 통해 자신이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해당 영역을 추가적으로 학습하거나 아니면 학교 자율시간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수준과 특성, 수요를 파악해서 새로운 과목을 도입한다던가 뭐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들으며 대학 입시와 연계된 학습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실생활 중심 학습의 실행입니다. 뭐 교과 통합, 융합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교과 간의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학습을 저희 교육 과정에서 많이 추구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을 결합한 스팀 교육은 학습자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유니버셜 디자인 이건 이제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학교의 모습을 메타버스로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이나 공학, 과학적인 능력들을 이제 반영을 해야겠죠. 다음은 프로젝트 학습, 문제 중심 학습 등 실생활 연계 문제 중심 학습 실행 등 실생활 연계 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과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모델이 등장하고 이는 교육 과정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죠. 다음은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는 지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전면 폐지되었고요.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행 평가를 한다든지 프로젝트 결과물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학생들의 한 단원 동안 학습했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평가가 다각화 그리고 또 실질화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변화하고 있죠. 또 이제 피드백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결과뿐 아니라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제공해서 스스로 성찰해서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량 중심 학습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계를 세 가지 정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역량 중심 학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학문적 탐구에 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역량 중심 학습의 특성상 이론적 학문적 탐구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력을 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 중심 학습에 대한 교사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각 학년 학급의 교육과정 설계자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계획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는 데 숙련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연수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일부 교사는 전통적인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세 번째는 평가 방식 실행의 어려움입니다. 실질적이고 또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시행이 되어야 되지만 교사의 업무 부담이 이렇게 되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학급 안에서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의 학년 내에서요. 본론 및 시사점을 네 가지 정도 도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량 중심 학습의 핵심은 학습자가 중심에 있는 학습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역량 중심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평가도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개인화된 학습 경로와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동기와 성취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고요. 네 번째, 전통적 지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져서 일단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그 아까 앞에서 이제 그 영어로는 authentic assessment라고 했고 표현은 실질적, 실제적 이렇게 평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의 의미가 왜 역량 중심 학습에서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가 지금 실제 상황에서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authentic assessmen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저는 이 authentic assessment의 특징을 한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실생활과 잘 연계되어 있나? 그다음 이제 저희가 역량은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얼마나 잘하냐 기술 그리고 어떤 태도를 함양하나 이런 태도가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 종합적 평가가 또 authentic assessment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가 이제 평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더 역량을 함양하는데 더 다가가고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uthentic assessment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고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전선진 선생님, 오디오 켜주시고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저는 분산학습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분산학습이라는 것은 원격 교육이나 웹 기반 교육 및 온라인 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모바일 학습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분산학습이 적용된 플랫폼 두 가지를 먼저 조사를 해봤는데, 대표적인 게 이러닝이 적용된 무즐이라고 해서, 이거는 LMS인데, 교육자와 학습자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이 무드를 모듈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을 관리할 때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학습자나 교육자가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원활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퀴즈나 과제, 설문조사 등 교수자랑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개인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습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XAPI와 같은 학습 콘텐츠 표준을 지원을 하고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인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웹사이트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듀오링고는 제일 큰 특징이 학습 과정을 퀘스트를 깨는 것과 같은 게임으로 설계를 해서 몰입도와 동기를 높이고 그리고 그 학습자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컨텐츠 자체가 짧고 간단해서 이동 중이나 짧은 시간에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능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0개 이상의 언어 학습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학습자 맞춤형으로 해서 그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콘텐츠가 조정이 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를 학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생활 중심의 학습 콘텐츠와 음성 인식을 해서 발음 연습이 가능하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짧고 간단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언어 학습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국내 분산학습의 실제 사례를 볼 건데, 저는 최근에서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산학습의 실제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려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자료나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소프트웨어인데요. 먼저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 그리고 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분산학습의 실제 사례라고 생각을 했냐면, 먼저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을 해서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는 달리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AI를 통해서 학습자의 수준과 이해도를 분석을 해서 적합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각자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다 보니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학습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며 그 분산학습의 핵심 요소인 네트워크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데이터의 접근성과 확장성이 높은 것이 분산학습 사례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분산학습 사례의 시사점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그 학습 방식에서 디지털 학습으로의 전환을 했을 때 기술 발전을 통해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고 교육 기회에 접근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육 자원이 부족해서도 기술을 활용해서 동등하고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학습자 스스로 학습 속도나 과정을 수 있고 AI 분석을 통해서 학습할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수명으로 학습하다 보니 내 학습 내적 평생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 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 네, 제가 지금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끊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녹화가 돼 있으니까 제가 끊어진 부분을 제가 처리를 확인할게요. 그, 우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한 가지는 일단 미리 보내드린 것처럼 두 번째 오프라인 학습 환경,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학습 환경하고 우리가 지금 분산 학습 환경에서 그 저희 차이점이 뭐고 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점에서 분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통적인 오프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교수자가 좀 수업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그 교수자가 맞춰서 이제 학습자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금 현재 분사학습에서 할 수 있는 그 학습은 자기 스스로 학습 속도랑 어떤 과정이나 학습한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자 주도성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쓰면서 외우세요 라고 전통적으로 교수자가 그렇게 지도를 했다면 이제는 뭐 읽으면서 외우기, 그 다음에 뭐 쓰면서 외우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춤형 환경을 채택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공간적이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LMS가 캔버스 LMS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들은 아니고 무들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이게 이제 만약에 공교육에서 지금 쓰고 있는 AI 디지털 플랫폼 AID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환경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캔버스 LMS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AI 그, 디지털 교과서 부분 테스트 해보셨나요? 지금 혹시 네, 교원 연수라든지 이런 프로토타입까지는 부분에서 해봤습니다. 네, 대충 그 차이가 어떤 게 있었나요? 보시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LMS 저희가 쓰고 있는 거에서는 교수님께서 그 학습할 내용을 정해주시고, 뭐 과제를 올려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단방향으로 그냥 저희가 받아들여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제를 제출했을 때도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좀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저희가 주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다대일 수업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실습을 해봤을 때 그 학습자 화면을 일일이 다 그 선생님이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도 교사가 다 관찰이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수정도 가능해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이 좀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수업을 하다가 내용을 넘어갈 때 학습자들의 화면을 한 번에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 이 화면으로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어, 실시간으로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까지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적시적이겠네요. 이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상호작용성이 이제 높다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이야기네요. 근데 어쨌든 분산학습이라는 것이 이제 꼭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AIDT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영주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음, 아,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습 경험 설계 사례 조사와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습 경험 설계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콘텐츠를 직접 설계하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통적인 교육 설계랑은 좀 다른 학습자의 초점을 맞춘 그런 것들을 지금 학습 경험 설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 사례 찾아보는데, 여기 기업에서 조금 많이들 학습 경험 설계로 해서 뭐 선후배 간의 뭐 관계를 통해서 회사에 뭐 적응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일단은 조금 많이 제가 사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일단 저는 이제 교육 쪽으로 조금 좁히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디그리드라는 요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디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듀테크 기업으로 이제 전통적인 학위 시스템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고 누구나 필요한 학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학위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학습 경험과 기술을 인정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만들고자 했던 이 창업자들의 비전이 조금 반영된 그런 이제 플랫폼이고요. 디그리드에서는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그리드는 이제 학습을 할 때 개인의 직업 그리고 직무 능력을 먼저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희망 취득 기술, 그리고 직무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추천 키워드들이 인공지능이 이제 나열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또 키워드를 검색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 전에 조사했던 바에 이제 바탕으로 선택한 희망 기술들을 셀프 평가를 스스로 하게 합니다. 레벨별 수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요. 척도는 1에서 8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학습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랑 그다음 셀프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추천 학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내용 추천되는 학습 컨텐츠들은 이제 뭐 온라인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 유튜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습이 다 돼서 학습 완료로 표시가 되면 이제 코멘트가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학습자와 의견도 이제 교환이 가능한 이제 공유가 소통이 또 가능한 그런 부분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그리드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거나 보유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어서 학습 경험을 확보하는 데 조금 주력하는 게 조금 다른 플랫폼들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디그리드 일단은 가입할 때부터 내가 학습자가 다른 플랫폼에서 학습했던 이력까지도 연결하는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입한 이후에도 다양한 학습 플랫폼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컨텐츠들을 보면 팟캐스트나 뭐 아티클, 유료 강연, 대형 블로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랑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파트너십을 맺어서 컨텐츠를 학습자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드에서 적용된 LXD,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설계, 요소들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콘텐츠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목표에 따라 학습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직접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유연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도 네,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자료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개인화된 학습 컨텐츠도 추천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모달 콘텐츠 통합이라고 해서 뭐 문서, 동영상, 강의, 팟캐스트, 블로그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 유형을 지원하여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대응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몰입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자들은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동료가 추천하는 학습 자료를 탐색하거나 그룹 학습을 통해서 뭐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겹치는 부분인데요. 학습자가 직접 이제 유연하게 학습 경로를 설계하기 때문에 좀 자율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제 기술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서 짧고 집중적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필요할 때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제 요 디그리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이제 직업이 있는 그죠? 이제 바쁜 업무 환경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학습 경험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그리드는 특정 기술 습득과 그 향상에 중점을 둔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습자가 업무와 연결된 기술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그런 LXD 요소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드의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학습 경험 설계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습자들이 교실의 정형화된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및 물리적 공간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는 학습 환경 경험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때 디그리드가 이러한 부분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그리드는 학습 경험의 통합적인 설계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디그리드는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 을 통해서 학습 개인화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그리드는 학습과 실제 맥락의 연결을 통해 학습 경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사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LXD가 조금 드러나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그런 것들을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 듀오링고도 언급이 됐었고요. 또 칸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가 지난 학기랑 지지난 학기에 너무 많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뭐 듣기도 하고 해서 제가 배제를 하고 요거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디그리드는 제일 사실은 되게 관심 있는 서비스여가지고 좀 오래전부터 디그리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도 좀 하고, 그리고 전 연구한 내용들을 다른 데 공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좀 익숙한 내용이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어쨌든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근데 제가 LXD 환경에서 교사 역할이 어떻게 바뀔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미리 답변을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네, 뭐 안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지금 화면에 혹시 보이실까요? 네네. 화면에 네. 제가 여기 첨부해 놓은 자료에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교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과 이제 LXD 이런 환경에서의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비교해 놓은 표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앞전에 발전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방적으로 정보가 교사가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조금 강했다면 또 평가와 피드백도 전부 다 이제 교사가 주도를 했다면 이제 LXD 환경에서 교사는 이제 이제 학습자한테 필요한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화된 경로를 이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학습자가 조금 더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는 학습자들 간의 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좀 촉진자, 이제 주도자보다는 좀 촉진자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 방식보다는 좀 퍼실리테이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듈레이터, 뭐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 AIDT는 아마 여기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뭐 거의 대부분 그 교실 환경에서도 주로 이런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게 이제 교사의 어떤 그 업무 로드를 많이 줄이는 부분들, 업무 경감하고 또 연결시켜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적어도 이제 5분들은 수업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평가는 제가 이번 주 말까지 일단 할 텐데 제가 평가 기준을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나중에 또 점수가 그렇게 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라도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출석을 한 10% 정도 반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뭐 아주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저희가 중간 평가라고 해서 이제 과제 형식으로 수업 준비를 해오신 걸 가지고 제가 좀 평가를 할 겁니다. 그게 한 40점 정도, 40% 정도 될 거고, 오늘 이제 평가한 내용을 한 50% 정도로 할 텐데, 이 평가 내용에는 루브릭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4가지 조건을 제가 좀 줬습니다. 우선은 발표 자료 준비도, 그리고 발표 태도, 형식, 요 부분 봤고요. 그리고 질문 답변과 관련돼 있는 내용과 형식, 이렇게 봤고, 4번째가 경청. 그러니까 다른 분들 수업을 얼마나 잘 주목해서 잘 들었는지, 네 가지를 계속 보면서 관찰하면서 제가 평가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전체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점수 봐주면 좋겠는데, 아마 좋은 점수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학기 고생 많으셨고,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됐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한데, 그건 나중에 교수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가웠고요. 수업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